10월 11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1948년 12월 31일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6일부터,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차례로 무료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접종을 한 다음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가시면 되니까요. 이제 주변에서도 챙겨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상클 준비한 게 많습니다. 전쟁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스라엘 현지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보, 연예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상클 챙겨보는 습관,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죠.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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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는데 지금 지구촌에서 또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안도의 한숨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9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비행기가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모습부터 확인하시죠. 예. 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편이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2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우리 국민은 192명이고 일부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해당 항공편에는 모두 218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였는데 기내는 사실상 만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에 현지에서 국적기 귀국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입국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직항으로 입국한 사람들 외에 앞서 이제 120여 명 정도가 제3국 항공편으로 입항을 했고요. 예. 단기 여행객 중에는 육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 주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우리 국민 단기 체류자 480여 명, 그리고 우리 교민 등 장기 체류자 570명 정도, 그래서 모두 10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한국에 있던 가족들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친지나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그래서 아까 공항에서 이렇게 울면서 부둥켜 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 상황을 계속 취재 중인 JTBC 취재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계속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심해서 취재와 또 이렇게 중계를 해주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현재 새벽 4시쯤입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10분에 한 번쯤은 울렸던 이 경보가 오늘 자정 이후로는 40분 전쯤 한 번 울릴 정도로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막감이 감돌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시간 전쯤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숨진 이스라엘은 1,200명이 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희생자가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남부 지역에서 한 이스라엘 생활 공동체 키부츠에서는 시신이 무려 108구나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는데요. 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Mothers, fathers, babies, young families killed in their bed, in the protection room, in the dining room or in the garden outside. And the terrorists come and killed all of them, shoot on them. 네,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를 향해서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이 가자 지구에서도 희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 지구 사망자가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을 합하면 사망자가 2,100명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사망자 한 1,500명 정도로 집계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2,100명 정도면 하루 사이에 정말 크게 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군이 예비군을 소집한 상태고 곧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시킬 거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걸로 보이나요?
네,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상군 투입 시점을 알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이 30만 명의 예비군을 이미 동원을 했고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제 지상군 투입은 임박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분석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2, 3년 의무 군복무를 하는데요. 여성은 34살, 남성은 40살에서 45살 정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외에서 자국으로 귀국한 이스라엘 청년들을 공항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청년은 언제든 전장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Because we need to recruit and we need to help to the situation and our family is here. So we need to be together now.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to protect your homeland. 네, 지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 가자지구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 기자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했잖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현장을 둘러본 곳은 가자지구에서 10km 남짓 떨어진 이 아슈켈론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하마스가 로켓을 한 100발 정도를 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에 로켓을 맞은 흔적이 있었고 제가 찾은 현장에서는 자동차가 불에 타거나 건물이 처참하게 파괴돼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는 베란다에 폭격을 맞아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한 가족이 살던 삶의 터전은 참혹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 이스라엘 주민은 저희에게 직접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을 제공했는데요. 하마스를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처참한 광경입니다. 아까 이재승 기자가 전해둔 대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한 1,000명 정도 중에 일부가 이제 오늘 새벽에 국적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체류객들 피해도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까지 이스라엘에는 우리 한국인 한 1,000여 명이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국적기를 통해서 192명이 인천공항에 귀국을 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 27명이 요르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800에서 900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30명이 터키 항공을 이용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모레 들어올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귀국 항공편은 일단 취소가 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이스라엘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입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논의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도성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재승 기자. 네. 지금 이도성 기자처럼 JTBC뿐만 아니라 뭐 CNN이나 알자지라 이런 뭐 BBC 이런 해외 많은 언론사 취재팀이 현지에서 취재 중인데 CNN 한 기자가 생방송 도중에 이렇게 공격 소리를 듣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피하는 뭐 그런 긴급한 상황이 모습이었죠.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9일에 미국 CNN 방송 취재진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접경 이 분위기를 생방송으로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자, 이동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음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연속해서 나오니까 도로 가장자를 피해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급하게 바닥으로 몸을 숨기고 납작 엎드려 있던 그런 상황이고요. 카메라는 옆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버티면서 상황을 보다가 더 이상 폭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때 봤을 때 주변에는 특히 도로 위에는 시커멓게 전소돼서 뼈대만 남은 그런 차량들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CNN 생방송으로 나간 영상 그리고 저 멀리 가자지구 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연기가 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말한 대로 앙상하게 불에 탄 자동차 이런 거 보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급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쟁 상황이라는 게 다시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예.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인데요. 네. 우선은 다음 이슈 역시 전쟁 관련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슈는요. 더 벌어지는 간격입니다. 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두고 중동 국가들은 잇따라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서방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침략자다라고 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국제사회 비난을 러시아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두고는 좀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에서 친서방으로 꼽히던 국가들이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자지구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일제히
팔레스타인 편에 섰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의 팔레스타인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중재로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과정이었는데 네. 결국엔 이번 무력 충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이제 다시 그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는데요. 예. 자, 이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법한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미국의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스라엘과 추진해온 관계 정상화 대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라면서 사우디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가 말한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네. 양호한 삶을 누릴 적법한 권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그런 테러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을 걱정하는데 이제 외형적인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이후에 메시지를 아끼면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아랍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예,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네. 이번 폭력 사태는 이스라엘 탓이다라고 성명을 내놓아서 또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하버드대 35개 학생 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또 폭력 사태의 책임에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버드 팔레스타인 연대 그룹은 오늘의 침공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가자 지구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은 야외 감옥에서 살도록 강요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하. 예, 예. 자, 이처럼 그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도 좀 극명하게 갈리면서 각종 시위와 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계 이민자도 있고 또 유대인계 이민자도 있고 뭐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막 한 도시에서도 이렇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미국에서도 거의 뭐 집회 시위가 전쟁처럼 벌어지는 장면도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어린아이를 숨지게 하거나 무도한 민간인을 납치해서 데려가는- 방패 삼는 이런 행위 자체는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지만 예. 그 배경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뭐 종교적 분쟁, 영토 분쟁,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그 오랜 역사.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버드 대학생 연합도 그런 취지로 성명을 낸 게 뭔가 아닌가. 비판을 한 거죠.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죠. 근데 또 그에 대해서 또 이건 아니다라고 또 계속해서 오가는 그런 네. 역사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고한 뭐 민간인, 예, 어린 예. 아이들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현상부터 원인 그리고 국제 관계까지 좀 잘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국내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명웅 팬도 속았다입니다. 오, 네. 자, 이명웅 같은 인기 가수의 공연 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서 웃돈 주고 안표라도 사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노려서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안표 사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명웅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좌석 위치도 표시돼 있고요. 예, 예. 95년생 임모 씨가 운영하는 계정인데요. 20대 A 씨는 온라인에서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자, 믿고 돈을 저렇게 보냈지만 입금 직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자기 민증을 이제 그분한테 보여줌으로써 나는 진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거를 그것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그 임영웅 콘서트 표를 카페에서 손님이 대신 이렇게 다른 카페 주인이 손님 거를 대신 해줘가 성공해가지고 막 기뻐서 기뻐했었죠. 부둥켜 안고 뭐 그런 팬의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아주 이런 못된 짓을 사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한 범행 수법은 이렇습니다. 자, 임 씨는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약간의 웃돈을 받고 표를 넘겨주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피해자가 말을 걸어오면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뒤에 신뢰를 얻은 뒤에 돈을 받고 바로 잠적해버리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400여 명이고요. 피해액은 7천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400명. 네. 와, 그 피해 액도 상당합니다. 예. 그렇죠. 와, 근데 이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데 이게 네. 수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 온라인 거래라서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신고가 들어간 경찰서만 2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 자, 다른 피해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번 일단은 그거 오타는 받은 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혀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네, 이 전문가는 이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곳곳에 벌어지는 이번 사건을 합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예. 자, 개개 경찰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할 경우에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임 씨의 계정은 지금도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그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수사를 진행하면 네. 빨리 될 수 있다. 이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상클 상담소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이런 예.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콘서트 티켓 예매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현혹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들고요. 근데 경찰이 좀 이걸 좀 강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주민등록증까지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 제시를 굉장히 한다는 교묘하기 거. 때문에 팬심 입장에서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예.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사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꼼꼼하게 추려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 그리고 소식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글날 외에 빙글빙글 폭주족 눈살입니다. 어허. 네, 한글날이었던 그제 충남 천안 도심지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오토바이들이 때로 모여 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이거 아까도 참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행렬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네. 차가 행진하는 것처럼 마치 도로를 막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네요. 이거는 다른 차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사고도 날 것 같고요. 위험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선과 신호를 무시하면서 차량 운행 방해도 하고 또 저렇게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계속 이어간 건데요. 와. 이 차들이 바로 옆에서 막 지나가는 것도 무시한 채 이 폭주족들은 계속해서 고개 운전을 펼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차들이 막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기도 하고 막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자, 뭐 저렇게 좀 요란스럽게 오토바이를 타면은 당연히 좀 경찰이 좀 바로 이걸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폭주족들을 사전에 막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 폭주족들을 사전에 막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광복절과 개천절 등 이 국경일만 되면 마치 뭐 연례 행사인 것 마냥 이렇게 도로 위를 무자비하게 헤집고 다니니까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폭주족들이 외부에 쉽게 노출이 안 되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사전에 조용히 만남을 계획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폭주족들 겁난다. 일본처럼 도로 봉쇄하고 금을 쳐서 막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설마 저거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 없겠죠? 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학교 수강 신청도 학부모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대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갈무리되고 있는 한 사진입니다. 네. 대학교의 공지글 같은데요.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학사면은 지금 대학교가 맞는데 좀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초등학교나 있을 법한 문구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뭐 극성 학부모 일부지만 그래서 뭐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한다 이런 소식이 잇따르고 있었는데 이게 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의 학부모가 극성을 해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게 있나 보네요.
네, 대학 교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극성 학부모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수강 신청을 대신 해준다거나 대학교에 자녀 대신 항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의 졸업 요건을 묻고는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니까 답은 부모인 나한테 해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지나친 간섭과 의존을 하던 학부모일 경우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회사에 전화하는 부모도 있다. 자녀가 인형도 아니고 자립심을 키워줘야지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버스에 음료 안 돼요. 거부당하자 내동댕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길거리에 음료가 떨어져 있는데요. 내용물이 멀리 좀 퍼져나가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떨어뜨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공유한 글쓴이는 한 남성이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려고 하자 버스 기사가 음료는 들고 탈 수 없다. 버리거나 다음 차를 타라고 했고요. 그 남성이 이 말을 듣자 거리에 음료를 내동댕이 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음료 반입을 두고 이렇게 손님과 버스 기사가 신경전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서울시 상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과 같은 음식물의 버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따지 않은 캔이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겼거나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즉 버스 안전을 위해서 버스 기사가 음식물 반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버스 기사들이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창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방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역전세난 이러더니 이제는 전세 대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 살기 불안하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되려 전셋집이 모자라는 전세 대란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세 가격이 점점 오르는데 전세 매물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혼이나 이사 계획하시던 분들은 걱정이 크실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금 전세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보다 좀 손해보더라도 월세가 낫다. 이게 올해 초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네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다시 최근에 전세 선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네. 뭐 월세 시대다, 전세 시대 뭐 종말이다 끝났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1월과 지금 10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예. 최근에는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은요, 작년 12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47.6%. 월세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예. 전세가 절반이 되지 않았는데, 자, 지금 9월 기준에서 보면 62.1%. 10명 중에 10건 중에 6건은 이제 전세 계약입니다. 네. 전세가 이제 월등히 앞서게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작년에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좋아라고 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갔던 수요들이 지금 보니까 월세 가격은 급등했죠. 월세보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제는 전세가 유리해라고 해서 전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 대란은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역전세, 깡통 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안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안전한 아파트로 가자.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깡통 전세 우려가 없죠. 아파트로 가자라고 해서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회복을 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긴가민가한 분들이 관망,
기다려보자라는 매매 수요가 차라리 전세로 일단 가서 좀 지켜보자라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그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빌라나 뭐 이런 쪽 위주였지 아파트는 조금 덜했는데 네네. 여기 아파트 쪽으로도 이번에 전세가 인기가 몰리면서 네네. 조금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가 점차 오르고 일부 지역은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전세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지금?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들, 서울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전세 매물 찾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강남의 반포에 원베일리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저 정도 물량이면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또 한 번 출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통계적으로도 보입니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면은요. 네. 부동산은 통계인데 보이시죠? 가격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강남에 입주 물량 나오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국 서울 다 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또 전세 물량 추이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요와 공급인데 전세 물량을 보면 결국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세 물량을 보면은요. 줄죠. 오. 1월 14만 268가구에서 7만 2,330.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생각보다 많이 전세 물량이 줄었네요, 수도권이.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꼭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전세는 지금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뚝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맞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네네. 전세가는 물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물량이 확 떨어지면 전세가 확 오르는 겁니까? 영향이 크죠. 아.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금리, 부동산 정책, 대내외 경제 상황, 예. 심리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전세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입주 물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대출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 네. 대출 금리는 작년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입주 물량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입주 물량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네. 자, 2023년, 2024년 올해는 그나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9천 건 정도 나와줬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고요. 예. 2만 8,317가구로 예상이 되고 아하. 또 걱정되는 거는 그거죠. 최근에 우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3년, 5년 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전세는 영향을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불안한 수요자들이 야, 이게 1년 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게 더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빨리 전세를 구해야겠다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정리해 보면 이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조정이 받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매매에 비해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전세값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집값을 오르게 한다라는 명제가 혹시 참입니까? 참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참이 될 수가 있는데 전세 가격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매매 가격을 버티게도 해줍니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밀어 올리긴 합니다. 한번 CG를 보시면은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차이가 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게 역전세이기 때문에 결국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가격을 당긴 역할을 해줬고요.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실시간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차가 좀 있을 수는 네.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전세 물량이 전세 가격이 올랐다, 매매 가격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12년, 13년.
그때 전세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왔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전세 대란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은 2016년부터 올랐거든요. 아, 시차가 크네요.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위가 전세 가격이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데 그게 곧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시차는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전세가가 오른다고 바로 오르는 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밀어 올릴 수는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타이밍, 그러니까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죠. 네네. 전세 가격을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살까? 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우리가 전세 가율을 좀 봐야 됩니다. 전세 가율. 전세 가율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예. 전세 가율을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과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전세 가격은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하고요. 네. 매매 가격은 투자 가치입니다. 이 차이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예. 타이밍을 잡으려면 일단 전세 가율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설명을 드리죠.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있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거품이 발생하겠죠.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내려오면서 버블, 거품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승의 신호로 봐야 된다. 전세 가율이 내려가면 거품이 생긴다.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라는 게 주택의 그러니까 집값,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그렇죠. 가격이 얼마냐 이 맞습니다. 비율인 건가요? 그 비율이죠. 아하.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도 전세 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매매 가격이 올라도 그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가율을 보면 버블이 좀 생겼느냐, 네. 거품이 있느냐, 또는 상승의 신호, 저평가가 되었는지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전세 가율 한번 보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을 보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2012년부터 전세 가율이 쭉 올라가죠. 네.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2016년까지 전세 가격이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매매 가격이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오릅니다. 최근 양상을 보면 이때 지금 나오시죠? 2019년, 2020년, 2021년은 약간 임대차 3법에 왜곡이 좀 있긴 했는데 예. 추이를 보면 최근에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매매 가격이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추이가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될 때가 오면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60에 빨간 선이 있는 게 네네. 60보다 아래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60% 아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보통 전세 가율이 아파트가 40에서 60% 정도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50% 정도 되는데 네. 6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버블이 생겼다, 아하.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전세가율. 네네. 아까 요거 전에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세가율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라고 설명이 되었거든요. 네, 요것도 좀 알려주니까 전세는 사용 가치고 매매는 투자 가치예요? 맞습니다. 예, 전세는 실수요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실수요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도 예. 침체가 되면 오히려 매매 수요들이 또 실수요자들이니까 전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차는 계속 있을 수 시차는 있다는 있을 것.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네. 지금 줄어들었어. 바로 집값이 몇 달 있다 오를 거야, 내릴 네. 거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소장님이 전세가율을 잘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이 네네. 전세가율은 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디서 확인할 수? 전세 가율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검색만 잘해도 예, 예. 전세 가율은 항상 그래프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네. 60% 기준에서 60% 넘어가면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가능합니다. 있다. 네네. 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세가율을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보면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매매가율, 2번 전세가율, 3번 낙찰가율.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104세 할머니가 아찔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후 할머니가 영영 하늘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4,000m 상공을 거침없이 누비는 할머니. 10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카이다이브 시카고 공항에서 생애 2번째 스카이다이빙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세우고 기네스 협회의 공식 인증을 기다리던 중에 할머니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도전을 마친 뒤 불과 8일 만이었는데요.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할머니는 아찔한 도전에 당당히 성공한 뒤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할머니의 다음 목표였던 열기구 도전의 꿈은 끝내 미완으로 남게 됐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기억될 겁니다. 프랑스가 올림픽을 앞두고 공공장소 곳곳에서 출몰하는 빈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웃나라 영국에서도 빈대의 습격,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런던 지하철 빅토리아 라인을 이용하던 한 승객이 다리에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붙은 영상을 공유하면서부터인데요. 영국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규정대로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런던 북쪽의 한 지역 당국에서 이미 놀라운 양의 빈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영국에서도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명중시킨 일화로 유명한 전설적인 명공 빌헬름 텔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후예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이 활을 챙겨 물구나무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발을 이용해 활을 쏘는데요.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여성. 세상에서 활 쏘기가 제일 쉬운 듯한 영국 달인입니다. 3살 때부터 체조를 시작해 영국 국가대표까지 했던 이 여성은 17살이 되면서 서커스에 매료됐다는데요. 이후 독학으로 매일 6시간씩 훈련한 결과 이렇게 신궁, 명궁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심지어 불꽃이 붙은 활을 다루는데도 거침이 없는데요. 이 인기에 힘입어 영국 여왕 앞에서도 묘기를 펼친 적이 있다는데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단독 대형 공연을 선보이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그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도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14년 만이지만 마치 어제 만난 듯한 친근함을 보여준 주윤발. 김치. 한국식 보라트로 어색한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배우 생활 50년, 한때는 청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코트 자라가 휘날린 쌍권총 액션은 누구나 아는 명장면이 됐고 영화 와호장룡은 무예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现在以为的人我的电影一定不有個做人團啫，即係咁樣。
첫 번째 키워드, 부산을 뒤흔든 영원한 형님 주윤발. 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 영원한 형님이죠. 따거. 배우 주윤발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어떤 인터뷰 내용 이런 게 다 화제가 됐어요. 다 화제가 너무 됐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저도 부산에 직접 가서 주윤발 씨 좀 직접 만나고 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예, 예. 하는데요. 네네. 그 영화제가 지난 4일 개막해서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0세기 홍콩 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주윤발 씨가 그야말로 영화제를 접수했습니다. 되게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 기억나세요? 광고? 사랑해요 땡땡땡. 아, 네네네. 사랑해요를 외치시더라고요. 아주 관객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주윤발 씨가 14년 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요. 개막식에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을 했습니다. 와. 예, 배우 송강호 씨가 직접 트로피를 전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주윤발 씨는 연기 인생 50년을 맞아서 그 의미 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다면서 예, 긴 시간 사랑을 보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또 트로피를 든 채로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으면서 한국말로 김치를 외치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김치라고 했습니다. 발음도 너무 좋고요. 정확합니다. 아니 뭐 몇 달 전에 저희도 전하긴 했었는데 홍콩에서 주윤발 씨가 숨졌다, 사망설이 맞습니다. 돌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개막식에서 상을 수상한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 등 가짜 뉴스에 대해 굉장히 쿨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唔係唔舒服啊，傳我死咗添。呢啲係每一日嘅新聞嚟嘅，你明嘛？咁所以你唔使理佢嘅，咁啊。 멋진 미소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네. 잘 넘겼네요. 과연 이 50년간의 관록이 묻어나는 미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윤발 씨가 또 최근에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와. 그러면서 여전히 건강하다는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자신이 하프 마라톤에 나갈 예정인데 뭐 뛰다가 죽는다면 뭐 더는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프 마라톤 대회 곧 나가는데 내가 뛰다가 죽으면 이런 가짜뉴스 안 나오겠지라고 네, 아주 네, 네, 웃으면서 맞아요, 네. 아주 유머러스하게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주윤발 씨가 이 스마트폰의 그 공유하는 기능을 척척 활용해가지고 아주 센스 있는 방법으로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이렇게 소통을 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번 영화제에서 그 에어드롭이 굉장한 또 키워드였습니다. 네. 에어드롭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윤발 씨가 이 전 세계 취재진에게 함께 셀카를 찍자고 나온 장면이네요. 네,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취재진에게 바로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어드롭을 켜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공유를 해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에어드롭이 가까이에 있는 휴대전화에 무선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네, 기능이잖아요.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네.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68인 주윤발 씨가 이 에어드롭을 켜라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공유한 거죠. 역시 주윤발이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무선 공유 기능으로 주윤발 씨에게 디지털 접촉을 하게 된 셈인 그 거죠. 자리에 있었어요? 네네네. 박정선 네. 기자도? 사진을 디지털로 받은 받았나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저는 놓쳤습니다. 아. 저한테는 오지 않더라고요. 아하.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주윤발 씨가 어떻게 셀카를 찍었는지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아, 이거군요. 아, 저 사진이 그 주윤발 씨에게 기자들이 직접 받은 사진인 네, 거죠? 네, 에어드롭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우와. 그렇게 셀카 가까이서 찍으면 뭐 셀카의 굴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윤발 배우는 야, 이거 봐요. 굴욕이 전혀 없는 진짜 멋집니다. 맞아요. 네. 부산영화제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스타들이 또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저는 주윤발 씨 같은 이런 팬 서비스를 해주는 또 스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진 공유해줄게. 자, 에어드롭 기능 키세요. 탁. 스타가 이렇게 보내는 게.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아까 팬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는 것도 그렇고 역시 의리의 네. 의리의 사나이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또 주윤발 씨가 이 따거 영원한 형님으로 형님. 불리는 게 영화 밖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잖아요. 앞서 주윤발 씨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런 네. 뜻을 밝혀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전 재산 약 8,100억 원입니다. 와. 예,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嗰啲錢唔係我捐嘅，我老婆捐嘅，我唔想捐嘅，我揾得好辛苦㗎。咁反正算啦，我嚟嘅時候我乜都冇咁啊嚟嘅世界，
我死嘅時候咩都帶唔走，呢啲嘢都唔係我嘅，世外物有邊啲人需要嘅咪攞去咯。 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기부한 거다라면서 약간 겸손의 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큰 돈인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정말 좀 대인배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정말 큰 형님다운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유머를 넣어서 다들 빵빵 터지는 또 현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했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따거 면모를 또 보인 또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홍콩 영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한국의 자유로움이 부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뭐 이렇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중화권 스타를 저는 좀 보기 드물었는데요. 네. 앞서 주윤발 씨는 지난 2014년에 그 홍콩 우산혁명 당시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주윤발 씨의 이번 중국 정부 검열 발언으로 이 중국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주윤발 씨는 앞으로 출연 작품에 어떤 제안도 두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연기든 도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작 원몰 찬스로 또 12월에 개봉을 하거든요. 이번엔 자폐증 아들을 둔 아빠 역할로 5년 만에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웃음을 준 우리 영원한 형님 따거 이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산국제영화제의 한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너무 만나 뵙고 싶은데 이번에 네. 못 봤으니까 부산에 핸드프린팅 하셨대요. 그거 보러 가려고요. 그거라도 아니면 한번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하시겠죠? 네, 다음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왔어! 오래 기다렸지? 다음에 보자! 두 번째 키워드, 더 강하게 돌아온 힘센 여자 강남순. 와, 지난 주말에 첫 선을 보인 저희 JTBC의 새 드라마인데 네. 힘센 여자 강남순 흥행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제 방송 첫 주거든요. 2회차가 방송됐을 뿐인데도 시청률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예. 먼저 이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제목 좀 익숙하실 텐데요. 네네. 지난 2017년 방송돼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힘센 여자 도봉순의 스피노프 드라마입니다. 스피노프. 네, 스피노프란 뭐 기존 작품에서 등장 인물이나 설정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 도봉순과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강남순 역의 이유미 씨가 도봉순 역의 박보영 씨와 육촌 관계라는 설정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도봉순이 워낙에 흥행작이었던 터라 강남순이 좀 이 형만한 아우가 될 수 있을까라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형만한 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보다 훌륭한 아우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뛰어난 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봉순의 경우에 첫 방송 시청률이 3.8%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강남순의 첫 방송 시청률은 4.3%를 기록하며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첫 방송 당시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 그다음에 배드민턴 결승전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됐었는데도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2회에서는 무려 6.1%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휴식 상승했습니다. 야, 그 한일전,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을 뚫고 네. 엄청난 그 인기를 얻었는데 이 여성 캐릭터가 영웅으로 나오는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도봉순에 이어서 6년 만에 그리고 세계관을 이어서 맞습니다. 확장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기대가 더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팬들이 또 다시 또 돌아올 것 같고요. 맞아요. 기대가 높았는데 또 기대만큼 재밌다는 또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B급 감성이 또 젊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 이유미 씨가 몽골에서 처음에 살고 있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네. 몽골에서 던진 물건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저렇게 옹성우 씨 뒷머리를 맞추는 장면이 너무 B급이다 이거. 몽골에서부터 이 장면 C급. 네, 이 장면 네. 벌써부터 짤로 만들어져서 야, 이 재밌네요. SNS에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미 씨가 달리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멈춰 세우는 장면이 또 굉장히 재밌죠. 이 장면은 거의 톰 크루즈의 액션 연기. 그러네요. 확실히 고달프다 이런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히어로물이 있었지만 이거는 또 가족과 히어로가 결합된 컨셉이라서 네. 또 더욱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3대 모녀 히어로, 세상에 없던 히어로거든요. 네. 그 딸인 강남순 씨가 이유미 씨, 그리고 어머니가 김정은 씨, 그리고 할머니가 김혜숙 씨, 이 3대 모녀 히어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놀라운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족 마약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모녀가 아주 특화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힘을 이용해서 또 어떤 괴력 잔치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가족들이 여성들이 힘이 이렇게 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특성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뭔가 여성들의 의리, 가족애 이런 것도 맞아요. 엿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 다채로운 조연 라인업으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가수 영탁 씨가,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오영탁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약 수사대 돌직구 형사 역할을 맡아서 옹성우 씨와 열혈 파트너 케미를 선보입니다. 또 모델 출신 방송인 주유재 씨가 이 강남순의 둘도 없는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캐릭터가 되게 재밌습니다. 코인으로 벼락거지가 된 노숙자부터 스타까지 롤러코스터 인생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잠깐만 봐도 너무 재밌는 너무 재밌어요. 역할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기대하면서 네. 애청해 보겠습니다. B급 감성 기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볼게요. 논란의 황영웅 데뷔 모금액 38억.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가수 황영우 씨가 오는 28일에 첫 번째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매하며 복귀합니다. 예. 여러 논란으로 자숙을 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어떤 논란이었는지 먼저 짚어드리자면 네. 이 황영우 씨는 지난 3월 MBN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 후보로 꼽힐 만큼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 당시에 학교 폭력 가해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기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해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었습니다. 이 황영웅 씨가 좀 자취를 감췄고요. 이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학교 폭력 가해를 한 연예인들 사례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황영웅 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논란들이 연이어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 연인 폭행 사건, 동급생 협박 및 성추행 의혹, 그리고 금전 갈취 의혹, 그리고 상해 전가까지 당시 굉장히 단시간 안에 부정적인 이슈가 연이어서 터져 나왔던 바 있습니다. 근데 또 당시에 이런 논란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데뷔 모금액이 38억 원을 돌파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먼저 과거 논란에 대한 여론이 아직 부정적인 상황에서 황영웅 씨가 좀 조용히 남몰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지 불과 3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자숙을 한 게 맞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황영웅 씨 이 팬덤 일부에 좀 황영웅 씨를 맹목적으로 감싸서 또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팬카페를 통해서 앨범 공동구매 모금을 진행했는데 일주일간 무려 3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큰 돈이 모였네요. 네, 지금도 또 계속 모금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한창 논란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황영웅 씨 팬덤이. 근데 좀 여전한 모습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좀 때이른 복귀 시동으로 자숙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중의 시선이 어찌됐든 황영웅 씨가 좀 성공적인 복귀를 해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앨범이 나오고 또 38억 모금, 일부 팬덤이지만 좀 지나치게 감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팬들이 또 대중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한 연예계의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클래스 퀴즈 정답은요. 2번 전세가율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당첨되셨을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김탈탈님 그리고 V봄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임영웅 씨의 노래인데 좀 가을 분위기에도 맞는 것 같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